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캠퍼스 생성형 AI 교육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 그리고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영화 속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25살이 될 때까지 나이가 들어가고요. 25살이 딱 되는 순간 노화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손목에 시계를 하나를 받게 되죠. 1년의 시간이 손목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시간을 벌어내야 되는 그런 세계관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처음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이 계신지를 항상 여쭤보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죠. 현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쁘시겠지만 퇴근 이후의 삶도 참 바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복제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흔히 말하는 IT 비전공자 사무직의 삶을 13년 정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영역보다는 이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영역이었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코딩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비개발자 사무직에서 일했던 제가 이 기술을 만나면서 삶의 방향성이 크게 좀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하게 될 이야기들은 뭔가 고도화된 이야기들도 분명하긴 하겠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엑셀, PPT, 워드, 인터넷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확보된 시간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확장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픈AI라는 인공지능 연구단체가 2018년도에 GPT라는 모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나왔죠. 사실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챗GPT를 써보셨나요? 라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또 지났고 애초에 이제 챗GPT를 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챗GPT가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술을 알아야지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좀 고도화된 내용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워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텍스트가 있고 그것을 빈도수가 많은 것은 크게, 빈도수가 적은 것은 작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이 문서에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을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텍스트가 하나 있어요. 텍스트가 하나 있으면 그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로 싹 분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형태소 단위로 분류가 된 상황에서 은는 이가 이런 거, 씁니다, 입니다 이런 조사나 단어들을 뺍니다. 이걸 불용 단어라고 하는데 그 불용 단어들을 빼게 되면은 단어들이 남겠죠. 그 단어들을 카운팅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인 단어는 크게, 적게 쓰인 단어는 작게 만들어 줌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우리는 이 텍스트를 보고 이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은 이런 형태겠구나 라고 이 워드 클라우드를 보고 유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단순히 카운팅 기법으로는 챗GPT와 같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어 처리의 기술이 조금 한 단계 더 확장이 되면 바로 이 텍스트 임베딩이라는 기술을 쓸 수가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세 문장을 만들어 놨죠. 이 세 문장을 그대로 컴퓨터한테 넣으면 당연히 이해를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 몇 콤마 몇 이렇게 적혀 있죠. 푸드라는 단어는 0.01 콤마, 0.02 이런 식으로 수치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수치화시키는 것의 근간은 각각의 문장과 텍스트 사이에 있는 확률을 기반으로 적혀지게 되죠. 이 단어 하나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몇 콤마 몇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도끼 위해서 그냥 2차원으로 그렸지만 오픈AI 블로그에 들어가면
1200차원의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몇 콤마 몇 이게 아니고 몇 콤마 몇 콤마 몇 콤마 몇 콤마 몇 콤마 해서 1200차원의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세 문장이 아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넣게 되면 이것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2018년도 구글의 버트라는 모델로 시작된 이 GPT 모델, 그리고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2년 사이에는 관련된 내용들을 업데이트하기에도 너무나도 양이 많아서 이 정도까지 표현을 밖에 못하죠. 학습된 언어량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라는 개념이 있죠. 이 매개 변수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생성형 AI를 쓰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억 단위였다가 뒤에서는 몇 천억 단위였다가 요즘은 다시 또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 매개 변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매개 변수라는 개념이 있죠. 뉴런이 이제 인간의 신경세포고요. 신경세포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한 현상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터치를 하면 당연히 터치를 느끼죠. 근데 겨울철에 패딩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터치를 하게 되면은 등 뒤에서 누가 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인간의 신경세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상의 정보가 들어와야지 정보가 전달되는 그것을 이제 신경세포의 전달 방식, 뉴런의 연결 방식이죠. 1950년대 초에 퍼셉트론의 개념이 나옵니다. 퍼셉트론은 이 뉴런의 로직을 본따서 만들어졌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1, 나를 누르는 압력, 땡땡 메가파스칼 수치화시킬 수 있죠. X2, 내가 패딩을 입었다 1, 패딩을 벗었다 0 수치화시킬 수 있습니다. X3, 현재의 온도, X4, 내가 내 두 눈으로 나를 터치하는 걸 보고 있는가 1, 보고 있지 않은가 0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수치화를 시킬 수 있죠. X1부터 X4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터치를 느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X1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누군가는 X4가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X3 같은 경우는 현재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거나 낮은 것이 과연 터치에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이 가중치, 그러니까 어느 데이터가 중요한지는 10만이 알고 있겠지만 그 10만이 알고 있는 가중치를 A, B, C, D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X1 곱하기 A, X2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수치적인 계산을 해서 Y 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X1이 중요하다면 A 값이 커지는 겁니다. X3가 중요하지 않다면 C 값이 0에 수렴하겠죠. 각각의 연결된 가중치들을 매개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Y값과 이 예측된 Y값들의 비교를 해서 이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A, B, C, D를 계속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연산을 할 때 고등학교 수준의 미분만 하실 줄 알면 굉장히 쉽게 이것이 연산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퍼셉트론을 기반으로 딥러닝이 확장이 됐다는 거죠. 퍼셉트론, 지금 보고 계시는 걸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딥러닝은 보통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불리죠. 한 층이 아니고 여러 층의 데이터들이 있는 그런 모델을 의미하죠. 우리 수업에서 쓰게 될 것은 챗GPT 무료 버전입니다. 무료 버전은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졌죠. 자, 앞에서 보시면 매개 변수 4개밖에 없죠. 그런데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라 하면 굉장히 양이 많아 보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려고 하니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많은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병렬 처리가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식이 떴던 거죠. 그런데 그게 벌써 2, 3년 전의 이야기고요. 최근의 기술의 흐름은 매개 변수를 줄이더라도 AI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의 흐름입니다. 이 기술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신규로 생성되는 단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큰 흐름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건 결국 디바이스 안에서 인공지능이 구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같은 거 사용할 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AI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모델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갤럭시 시리즈에서 라이브 트랜스레이터 기능 같은 거 써보면 모바일 데이터나 와이파이를 끄고도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것을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은 결국 디바이스 안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구동되게 하는 건데, 이게 되려면 매개 변수가 커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낮추더라도 AI 기능이 유지되게 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디바이스 안에서 인공지능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약에 폐쇄망 환경이라든지 보안이 걸려있는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때는 사실 생성형 AI 기술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과거만 하더라도. 최근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해지는 것도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 때문입니다. 인바디드 AI라고 하면 이제 로봇 기술이랑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합쳐지는 형태를 보통 얘기를 하죠. 요즘은 이제 막 로봇이 이제 불도 끄고요. 그리고 막 빨래도 접고요. 혹은 뭐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구분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인바디드 AI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제 로봇 안에다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넣어서 그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인바디드 AI입니다. 이것 또한 매개 변수가 높은 모델을 쓰게 되면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만 가능할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가 낮아지더라도 AI 기능이 유지되게 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것도 가속화되겠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라지 랭귀지 모델을 대형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1750억 개의 매개 변수가 있고, 그런데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도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보안망이 굉장히 강력한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스몰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일부 업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벌써 도달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스몰 랭귀지 모델에 특화된 모델들이 뭐 딥시크 모델이나 QM 모델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만들어진 뭐 젬마 모델 같은 거를 써보게 되면은 굉장히 작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죠. 저희 수업에서는 이 스몰 랭귀지 모델을 직접 설치해서 사용해 보기도 해볼 겁니다. 피지컬 AI는 2025년 1월 CES에서 엔비디아의 회장인 젠슨 황이 발표를 하면서 좀 유명해진 단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전방위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건데, 반드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의 가상 공간,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의 가상 공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중력도 만들어내고 거기서 디지털 트윈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표방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기술이 발전을 할 수 있으려면 결국 빠른 처리 그리고 비용들을 줄여나가야 될 건데, 이것이 또한 매개 변수를 줄이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굉장히 강력해지겠죠.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스몰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라마가 이제 메타에서 만들어진 오픈소스 모델인데, 초기만 하더라도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못 쓰는 정도였는데, 최근은 이제 라마 3.1 나오고 나서 이건 챗GPT 무료 버전 수준으로 나오네까지 얘기가 났거든요. 8빌리언이면 80억 매개 변수입니다. 근데 뭐 이 촬영하고 있는 당시에 이미 라마 4.0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글로벌 순위에서 38위에 랭크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스몰 랭귀지 모델 또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린 거죠. 또 인공지능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라는 단어도 많이 들립니다. 원래 에이전트라는 단어는 이제 강화학습, 인공지능의 학습 방식 중에 강화학습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들이 이제 어떤 태스크를 딱 주게 되면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질문들을 해결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그 태스크를 수행하게 하는 인공지능으로 보통 불리고 있죠. 이 AI 에이전트들이 확장이 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들도 많아지고요. 실제로 이제 오픈 AI와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거나 문의를 하게 되면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되게 놀라워요. 그쪽에는 이제 응답을 하는 봇이 AI 에이전트가 합니다. 대답을 또 굉장히 잘하죠.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 총 4가지의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 관점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영역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딥시크 문제가 터지면서 엔비디아 주식이 곤두박질 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논문이 나왔고, 딥시크라는 AI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내용들 안에서 이 MOE라는 이제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해서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모델들을 통으로 이제 질문하고 응답하는 형식이 아니고 특정 전문 영역의 AI 모델들만 활성화시키는 형태로 대답을 하는 걸 MOE라고 하죠. 그래서 딥시크 같은 경우에 논문을 읽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이 MOE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깊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매개 변수를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의 기술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MCP라고 해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인공지능, 특히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뭔가 정보를 요청을 보내고 정보를 받는 형태가 굉장히 이제 중구난방하게 다양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표준 형태로 만들어서 굉장히 쉽게 뭐 파이썬 관점에서 뭐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아주 쉽게 주고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들 간의 소통도 빨라지고 개발도 쉬워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카파시라는 이제 오픈 AI 이제 공동 창업자였었던 이 안드레 카파시가 했었던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 주자가 커서라는 코드 에디터죠. 그런데 촬영을 준비하는 동시에 커서를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이야기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클로드 코더라든지 혹은 제미나이 CL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써보게 되면은 굉장히 기능도 좋고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시는 이 시점에 아마 더 많은 단어들과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은 매개 변수를 낮추더라도 AI 기능이 유지되게 된다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이 AI를 쓰게 되는 앞으로 방향성은 점점 더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요. 점점 더 큰 서버가 필요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이 GPT라는 단어를 잠깐 보게 되면 생성형 사전학습된 트랜스포머라고 보통 불리죠. 생성형 이해하실 거고, 프레트레인드라고 하면 이제 사전학습된이라고 하는데, 보통 전체 매개 변수를 매번 다 학습시키는 형태가 아니고 기본 모델을 학습시켜 놓고 일부 매개 변수만 변환시키는 것을 프리트레인드라고 합니다. 앞서서 매개 변수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단어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단어는 딥러닝의 방식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 기술만 따져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 우리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보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인공지능을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한 기술을 더 깊게 있게 다루는 것은 사실은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신다면 이걸 시계 방향으로 학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야 기술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구현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해만 하면 질문을 통해서 또 구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최근에 나왔었던 개념인 인스트럭트 GPT라든지 MOE까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게 되면 큰 흐름을 좀 보실 수 있게 되고, 최근에 나오는 기술 발표라든지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초점을 맞출 거라는 거죠.